이제 제가 오늘 이제 40분 정도 받았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한 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 안될과학이라는 곳에서 출연을 해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싶으시면은 그 내용을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옆에는 제 채널인데 제가 하는 일이 거의 이제 인포메틱스 쪽이어서 그러니까 인포메틱스가 정보학이라는 뜻인데 좀 방대한 데이터를 사람이 눈으로 보고 처리하기 힘드니까 컴퓨터를 IT 기술을 이용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기술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화학물질 정보를 IT 기술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화학정보학, 영어로 chemoinformatics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하는 일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셔서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걸로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강의에서 초점은 요즘에 생성 AI가 이슈잖아요. 챗GPT. 혹시 챗GPT 써보신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거의 다 써보셨네요. 그래서 챗GPT를 이용하면 코딩을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코딩을 못 하시는 분들도 챗GPT 같은 생성 AI를 활용하면은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강의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나오고 나서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진입 장벽이 엄청 낮아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수년 내에는 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고등학생분들도 이렇게 보면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보신 분은 없는 것 같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좀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댓글 올라오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댓글에 답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가 23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구독을 해달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혹시 관심 있으시면 좀 강의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약을 아마 안 써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서는 이제 약을 끝까지 안 쓰고 버티는 친구 한 명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 빼면은 아마 거의 다 써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토피가 있어서 아토피 치료제를 되게 오랫동안 써왔고 뭐 후시딘 같은 상처 치료제 뭐 그것도 있고 뭐 많이 먹어서 조금 답답할 때 소화제를 쓰시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약을 거의 일상 가운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약은 이제 치료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치료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에서 약을 엄청 다양하게 쓰죠. 쥐약도 약이라고 그러고 뭐 마약도 있고 뭐 근데 이제 그게 치료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치료제입니다. 다른 거 말고. 근데 이제 그 약 하면 보통 이 캡슐 같은 거 생각하실 텐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약의 성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타이레놀을 아마 드셔보셨으면 이런 이제 태블릿 형태로 드셨겠죠? 근데 이제 이 안에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 타이레놀 상자 밑에 보면 500mg 밑에 아세트아미노펜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타이레놀의 주성분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레놀의 약효는 저 성분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건데 이 알약에는 주성분 말고 다른 것도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써서 약을 개발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완제품 형태를 개발한다는 게 아니라 이 약을 개발할 때 주요한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을 찾아내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약이라는 게 사실 많이 먹으면 사실 다 부작용이 있고 너무 조금 먹으면 효과가 없고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독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가져온 건데 물도 한 번에 5리터 먹으면 죽는다고 하거든요. 한 번에 5리터를 안 마셔서 그렇지. 그리고 청산가리 같은 경우는 조금 섭취해도 이제 죽는데 그러니까 물을 먹어도 죽을 수 있고 청산가리를 먹어도 죽을 수 있는데 물을 독이라고 하진 않고 청산가리는 독이라고 하잖아요. 그 차이는 먹어도 되는 양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은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마시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은 아닌 거고 청산가리 같은 경우는 실수로 조금 먹으면은 죽을 수 있으니까 이제 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 섭취량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독성학 교과서에 앞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쌀을 한 포대를 이제 던지는데 저렇게 살살살살 뿌려주면 괜찮지만 포대째로 던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조절해서 먹으면 괜찮지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양이 유입이 되면은 이제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약을 개발할 때 제약회사에서는
뭐를 고민을 하냐면은 적게 먹어도 효과가 있는 약을 찾는 게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왜냐면은 많이 먹으면 기본적으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먹어도 효과가 있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확률이 적으니까 인공지능을 주로 적게 먹어도 효과가 있는 약을 찾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아닐 것 같다 버리시겠지만 약 이제 사서 보시면은 설명서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이 약을 개발할 때 무슨 실험을 했고 안전성 테스트를 뭘 했고 동물에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다라는 게 써 있습니다. 저도 사실 본 적이 없는데 아토피약을 한 몇 년 쓰다 보니까 불안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약이 무조건 부작용이 있는데 우리가 적정한 용량 그리고 적정한 이제 처방대로 먹으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타이레놀이 이제 해열제로 처방이 되는데 애들이 먹을 때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하루에 최대 4번 드세요. 한 번 먹은 다음에 4시간 간격을 띄워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걸 안 지키면은 약간 이제 흡입이 더 이게 흡수가 더 많이 되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으면 결국 약은 혈액으로 갑니다. 그래서 입으로 먹으면 뱃속에서 흡수돼서 간을 거쳐서 혈액으로 가고 주사로 먹으면 이제 바로 피로 넣어준 거니까 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약을 먹으면은 약이 혈액으로 가는 건데 흡수가 안 되는 애도 있고요. 그러니까 먹은 게 다 흡수되는 것도 아니고 간을 거칠 때 간에서 대사작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이 물에 더 잘 녹게 만들거든요. 물에 잘 녹으면 소변으로 다 배출되니까 간에서 그 대사를 통해서 그 유입된 물질을 제거하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먹은 게 다 흡수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혈액에 도달하는 양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혈액에 도달한 다음에는 온몸을 순환하다가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머리로 가서 작용을 해야 된다고 해서 약이 혼자 머리로 찾아가는 게 아닌 거죠. 온몸을 다 떠들고 있다가 이제 점점 배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의 안전성을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의 부작용 얘기할 때 가장 이제 유명한 사례로 드는 게 이 탈리도마이드라고 하는 약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약이 원래 그 안정제로 개발이 됐다고 해요. 안정제로 개발이 돼서 입덧 치료제로 입소문을 타서 엄청나게 유럽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입덧에는 효과가 좋았을지 모르지만 이게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임산부가 약을 먹은 경우에 아이가 팔다리가 이제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그 88 올림픽 때가 탈리도마이드 희생자들이 성인이 돼서 올림픽에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88년생이라서 그때 상황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이제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부작용의 사례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걸 좀 규제를 하고 조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약을 그냥 판매할 수가 없죠. 그 승인을 받아야 판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탈리도마이드 사건 하면은 같이 언급이 많이 되는 분이 이제 켈시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FDA에서 일을 하시면서 그 탈리도마이드가 미국에서 승인받는 걸 막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영웅으로 떠오르기도 했고 그 덕분에 미국 식약처 FDA가 굉장히 공신력 있는 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때문에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 부작용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이제 절차를 만들고 어떤 거를 확인해야 되는지 그런 규제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승인이 없으면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약이 개발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면은 먼저는 이제 질병의 원인을 찾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이 문제인지를 찾으면은 그 단백질에 잘 결합해서 그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약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후보물질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물질 선정을 하면은 동물 실험으로 가고 동물 시험한 다음에는 식약처 승인을 받아야 임상시험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승인을 받으면 임상시험을 받고 임상시험 결과를 또 내서 승인을 받으면 판매 허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소개하는 기술은 이 개발 후보물질 선정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술이에요. 왜냐면은 약이 이제 개발할 때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앞에서 실험을 해서 찾았을 때는 이게 되게 효과가 좋았는데 나중에 사람한테 해보니까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나 약효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빨리 실패하면은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는 건데 끝에 가서 알게 되니까
시간도 낭비되고 비용도 낭비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하는 기술은 그럼 사람한테 가기 전에 사람한테 가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거를 빨리 찾아내자 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소개하는 기술이 그렇게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주요 성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약에서 주요하게 효과를 내는 이 약의 주요 성분이 독성이 있는지, 흡수는 잘 되는지, 뭐 대사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 모델로 미리 예측을 한번 해보는 쪽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레놀의 아세타미노펜이 주성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이제 구조를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유는 이따 프로그램을 써보려고 하는데, 그때 구조를 그려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이게 사실 일반적으로 쓰기 쉬운 프로그램은 아니고 신약 개발을 하시는 분들 쓰시라고 만든 거긴 한데, 구조 그리는 것만 익숙하면 일단 써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구조 그리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조 그리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아서 좀 간단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 구조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성분이 탄소, 질소, 산소, 수소 이렇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원자라고 하죠. 이제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한 분이 이제 이분 달톤인데, 이분이 이제 물질을 계속 쪼개다 보면은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단위가 나오는데 그거를 원자라고 부른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기율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기율표 위에 여러 가지 문자들이 있죠. 그게 다 여러 다른 종류의 원자들이고, 원자가 결합하면은 분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랑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산소랑 수소랑 결합하면 이제 물 분자가 되기도 하고, 산소랑 탄소랑 이렇게 결합하면은 이산화탄소가 되죠.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요거 에탄올인데, 보면은 이제 탄소가 팔이 4개예요. 그래서 주변에 총 4개랑 결합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맨 앞에 탄소를 보면은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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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해서 4개, 결합이 4개죠. 그 다음 중간 것도 탄소, 산소 있고 수소, 수소 해서 4개 결합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탄소가 보통 신약 개발에서 쓰는 개발하는 분자 구조의 주 성분인데, 탄소가 이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수소를 항상 표시해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 중간에 꺾인 부분 있죠? 꺾인 부분이 탄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소 개수를 따로 표기해 주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 그림만 보면은 탄소 옆에 탄소랑 산소가 있죠? 그러면은 2개랑 결합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팔 2개는 수소랑 결합되어 있다고 자연스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아까 설명했던 그 아세타미노펜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맨 위에 아무것도 없는 선이, 까만 선은 그냥 다 탄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 맨 위에 있는 탄소는 밑에 바로 아래에 있는 탄소랑만 결합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저기는 수소가 3개 있겠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굳이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제 성분을 다 붙여서 표시하면 이렇지만, 이게 좀 그릴 때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고 옆에처럼 이제 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줄기를 이제 그리면은 수소는 입력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구조를 컴퓨터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인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성분이 있으면은 표기 방식이 2개예요. 하나는 몰 파일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 좌표가 있어요. 그럼 X좌표, Y좌표, Z좌표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3차원 공간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각 원자의 좌표를 넣어준 겁니다. 그래서 위에 원자별로 좌표가 들어가고 밑에는 원자끼리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제 첫 번째 게 1번, 밑 두 번째 게 2번 원자로 그냥 순서가 이렇게 매겨져 있고, 1번이랑 9번은 결합이 1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 정보가 써 있습니다. 1번이랑 20번은 결합이 1개. 그래서 각 원자의 위치와 누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이제 분자 구조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몰 파일이라고 그러고, 제가 오늘 사용해 볼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저런 파일을 입력하거나 아니면 요 아래에 있는 그 문자열을 씁니다. 이건 사실 봐도 잘 모르겠죠. 근데 이거를 스마일즈 코드라고 부르고, 데이터를 정리를 하다 보면 엑셀 파일에 많이 넣게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엑셀 파일을 한 줄에 딱 넣기 좋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사용을 해볼 건데요. 여기로 접속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방금 접속할 때 접속이 안 돼서 텍스트를 한번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접속을 해 주시겠어요?
접속이 안 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나요? 네, 뭐 프록시 서버 에러 이렇게 나오죠. 에러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시연하려고 그러면 에러가, 원래는 제가 해보려고 했던 거는 이제 구조를 그려보고 입력을 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냥 스크린샷을 가져와서 그걸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 홍보하는 이유는 저희 연구과제 목표가 누적 접속자 수 10만 명 달성이 목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여기저기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게 써봐야 아는데 안 써보면은 사실 이해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져왔는데 안타깝게 아까 접속이 안 되더라고요. 접속을 하면 사실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 그냥 톡스스타라고 검색해도 이게 나와요. 그래서 원래 이걸 그려보는 걸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판이 있고 요걸 이렇게 눌러서 그리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가면서.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넣어서 그리면은 구조가 입력이 되고, 구조 입력한 다음에 타입을 누르고 이제 제출 버튼 누르면은 내부에서 계산이 돌아가면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사용자가 그려도 되고, 스마일즈 코드라는 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와서 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실습 시간이었으면 그런 거 다 해보는데 이제 그런 건 아니어서 모바일에서 할 땐 그냥 그리는 게 좀 낫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실습 해보면은 뭐 되게 재미있는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저희가 이름도 써보고 적어가지고 뭐 아무튼 이제 돌려보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이제 구조를 넣으면은 계산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력한 구조를 이미지로 보여주고 밑에 테이블에 프레딕션이라는 컬럼이 있는데 거기가 계산된 값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계산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이제 이따가 인공지능 설명하면서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테이블이 나오는 이유는 저 줄별로, 그러니까 콜레스테이시스, 사이로시스, 헤파티티스, 스테아토시스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게 다 그 약을 먹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간 질환 중에서 4가지 정도 부작용을 제가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이시스는 이제 담즙이 잘 안 나오는 거고, 사이로시스는 간이 좀 딱딱해지는 거, 간경변이라고 하고, 헤파티티스는 간염, 간에서 염증이 발생한 거고, 스테아토시스는 지방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모델이 따로 있고 구조를 하나 넣어주면은 4개의 모델에서 계산이 돼서 이렇게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이런 모델은 요즘에는 회사에서도 거의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그래도 시간이랑 비용을 아껴준다는 게 있으니까 씁니다. 그래서 뭐 제약회사에서도 많이 쓰고요. 요즘에 규제기관에서도 쓰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간독성 같은 게 나중에 사람한테 시험할 때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계속 오랜 기간 먹여야 되거나 하다 보면은 간에서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내기 위해서 FDA에서도 이런 거 활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관심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주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얘기를 할 때 수학 얘기를 좀 해야 돼서 이게 좀 아무튼 힘들어 하시는 분은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 본 건데, 인공지능을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죠. fx는 x 더하기 1이면은 x의 숫자 값을 넣어주면은 그 숫자 값대로 값이 계산이 되죠. 인공지능 모델이 좀 더 복잡해져서 x에 이미지도 넣고, 챗GPT 쓰면 타이핑 하잖아요. 그러니까 텍스트를 넣는 거죠. 텍스트도 넣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를 넣어주면 뭔지도 찾아주고, 텍스트 넣어줬더니 뭐 번역도 해주고, 뭐 글을 수정도 해주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결국은 함수기 때문에 입력은 숫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챗GPT를 쓸 때 내가 글을 입력했지만 내부적으로 내가 입력한 글이 어떤 숫자 값으로 바뀌고 그 숫자 값이 모델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숫자 값을 가지고 곱하기 더하기 이런 계산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챗GPT가 제일 유명하니까 챗GPT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챗GPT는 단어를 벡터라는 값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습니다. 벡터라는 게 뭐 제가 생각할 때 저 고등학교 때 벡터 배웠던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숫자 몇 개가 묶여 있으면 이제 벡터라고 그냥
부르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나 이미지를 벡터로 바꾸는 게 핵심인데, 벡터로 바꾸면 단어끼리 더하고 빼고가 가능해져요. 이미지끼리도 더하고 빼고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바나나랑 복숭아가 있잖아요. 그럼 저 이미지로부터 벡터가 계산이 되면은 저 벡터 값 순서대로 이제 더하고 빼고 해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뺐는데 차이가 얼마 안 났나? 그러면 이제 서로 비슷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단어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단어 하나를 이렇게 벡터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더하기 빼기가 돼요. 그래서 킹에서 맨, 남자 빼고 워먼 더해주면은 퀸하고 굉장히 비슷한 벡터가 나온다. 이게 이제 구글에서 발표했던 논문의 요지고, 이게 챗GPT 같은 모델에서 거의 이제 성능을 내는 주요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를 쓰면은 단어 간의 관계도 찾을 수 있고, 문법 시제가 비슷한 것도 찾을 수 있고,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국가와 수도의 관계를 이렇게 찾아낸 건데, 이게 다 단어를 벡터로 바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제 벡터를 어떻게 계산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챗GPT 이제 써보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얘가 자꾸 거짓말한다고 불만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 거짓말하는 거를 환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hallucination이라고 하는데, 되게 유명한 사례를 하나 가져왔어요.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를 집어던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설명해줘 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세종대왕이 맥북 프로로 그 한글 프로그램을 쓰면서 문서 작업을 하다가 프로그램이 멈춰서 열받아서 노트북을 던졌다는 게 주 요지입니다. 이럴 리가 없잖아요. 애플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이제 이게 나타나는 이유는 학습하는 과정 때문에 그래요. 보면은 학습을 할 때 1차 학습 과정이 빈칸 채우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웹상에서 모을 수 있는 모든 문장을 모아서 이 빈칸 채우기를 한 건데, 빈칸 채우기를 하면서 언어에 있는 패턴을 학습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학습할 때 사용한 문장에 있는 정보도 학습을 하게 되는데, 학습을 할 때 사용되지 않았던 내용이 들어오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나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할 때 어떤 문장을 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빈칸 채우기를 했기 때문에 문법이나 어떤 언어끼리 같이 어떤 단어끼리 같이 나오는지는 잘 이해를 했지만 내용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할 수 있는 거죠. 세종대왕에 대한 정보가 거의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이거 학습하는 자료로서는 아마 데이터가 거의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냐면은 챗GPT를 그냥 쓰시지 말고 이렇게 쓰면 좀 이런 에러를 줄일 수 있거든요. 그 윈도우에서 옛날에 익스플로러였고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는 걸로 바뀌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은 저기 구석탱이에 저 로고 하나 있어요. 저걸 누르면은 챗봇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챗봇이 딱 활성화가 되면은 요게 질문하면 챗GPT가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작동하냐면은 질문을 던지면은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싹 검색을 해서 가져온 다음에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답변이 이상한 이유는 얘가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근데 충분한 배경 지식을 같이 넣어주면 답변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얘가 이제 검색을 바탕으로 답변을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레그라고 썼는데, 이제 레그에서 R이 검색입니다.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답변의 정확도를 올렸다고 하는데, 여기서 쓰면은 이거 코파일럿이라고 부르거든요. 앱으로 설치해서 쓰셔도 돼요. 빙이나 코파일럿 설치해서 쓰시면 되고, 저 사실 강연 들을 때 많이 씁니다. 왜냐면 강연 들을 때 모르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오니까 여기다 물어보면서 들어요. 그러면 사실 좀 덜 지루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쓰고요. 문서 요약도 해줘요. 엣지에서 문서를 열 수가 있거든요. 요약해주고 뭐 필요한 정보 있는지 찾아줘. 그럼 그 위치 찾아줍니다. 근데 이제 요거 뭐 아무튼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신약 개발하다 일로 넘어왔는데, 챗GPT가 단어를 벡터로 바꾼다 그랬죠? 여기는 구조를 벡터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벡터로 바꾸면 벡터 값을 기준으로 어떤 구조끼리 유사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사도를 바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델을 만들 때는 보통 구조에 대해서 동물 실험한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값을 이제 가져와서 모델을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넣었을 때 이 구조의 실험 값을 맞추도록 반복해서 훈련을 해요.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막 틀리다가 점점 얘랑 오차가 적은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고요. 제가 이제 하는 것 중에 주요한 게 동물 실험 대체 쪽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동물 실험이 금지돼 있어요. 국내랑 유럽 같은 경우는 나라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이제 우리가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이 없이도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독성을 찾을 수 있지 않냐는 게 그 대체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요 주장입니다. 이걸 써봤으면 참 좋을 텐데 아쉽네요. 근데 이제 작동을 하면 이렇게 돼요. 구조를 넣으면 내부적으로 이 구조를 벡터로 전환하고 그 웹페이지 안에 웹서버 안에 저장되어 있는 모델에 전환된 이제 벡터 값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질환별로 모델이 4개 있다 그랬는데 각각 다른 모델이 안에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